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MD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강렬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직접 마주해야 했던 믿을 수 없는 배신과 통쾌했던 마지막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전 남편 하민태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하민태는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원장이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유머러스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트 있는 말솜씨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민태는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같이 살아보면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맞춰보는 예행 연습 같은 시간이었달까요? 함께 사는 1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음식 취향, 미래에 대한 가치관까지 저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퍼즐처럼 잘 맞았거든요.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 결혼해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몹시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자신도 없었고 또 아이보다는 제 스스로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고 싶었고 또 아이 없이 자유롭게 오롯이 저희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결혼 생활을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이런 가치관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태 씨랑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도 당연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태 씨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민태 씨도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가 없는 딩크로 살고 싶다는 거였죠. 이렇게 가치관이 잘 맞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없이 서로에게 더 충실하고 각자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저희 관계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민태 씨와 저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 걸맞는 상대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동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결혼을 정식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실까, 또 어떤 분들일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인사하는 자리까지 나오시기는 했지만 제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제가 놓쳤을 리가 없었죠. 가장 큰 이유는 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민태 씨보다 제가 4살 정도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였어요. 내가 들어보니 이 아가씨는
우리 민태보다 4살이나 많다던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꽤 돼서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놀랐어. 아, 네.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왠지 무안하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곧이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아휴, 나이 때문에 조금 그렇긴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면 나중에 애 갖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 그게 좀 걱정이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미 민태 씨와 결혼 후 아이 없이 살기로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민태 씨가 자기 부모님께도 저희의 확고한 계획을 미리 전달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진작에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해서 민태 씨를 봤는데 못 들은 척 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민태 씨한테 못 들으셨나요? 뭘? 저희 결혼해도 아이 없이 살기로 이야기 나눴거든요. 민태 씨도 그 점에 동의했고요. 저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웃으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아이 없이 살아? 네. 아니, 누구 맘대로? 네? 저희 결혼인데 어머님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또 당황했죠. 너네들끼리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야? 부모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어머님의 다그침이 당황스러워서 민태 씨를 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께 먼저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민태는 쏙 빠져있고 저만 곤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쪽 부모님도 아셔? 네,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대? 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아니, 존중해 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자식 문제를...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죄라도 지은 양 불편하고 쩔쩔매는 기분이 들었죠. 그 후로도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쌩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하민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안 드렸어? 우리 딩크로 살기로 한 거. 그거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 그런 얘기는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아까 어머님 반응 봤잖아. 내가 집에 가서 얘기 잘할게.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하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진짜야? 그렇다니까. 하민태는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저한테 신경 쓸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데도 그 남자는 좀 가볍게 받아들였죠. 저도 그때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하민태가 한다고 하니 하겠지 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어쨌든 그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어머님은 아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그 평화는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어머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손주 타령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은 주말에 더 바쁜 직업이었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근방에 지나가면서 잠깐 들르셨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정은아, 요즘 몸은 좀 어떻니? 컨디션 괜찮아? 네 나이도 있는데 바로 아기 가질 준비해야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민태 씨한테 못 들으신 거예요? 뭘? 민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이 안 갖기로 했는데 제 말에 어머님은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야? 아니 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그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나서 민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무 말 안 하길래 그냥 아이 갖기로 마음 바꿨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생각 고쳐먹어라. 누구 맘대로 남의 집 귀한 데를 끊을 생각을 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민태 결혼 안 시켰지.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화내는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는데 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건지 정말 까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남편은 일을 하다 말고 급하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와 어머님 사이에 그 안 좋은 감정을 눈치챈 듯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께 왜 말씀 안 드렸어?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아니, 너네 진짜 애 안 갖기로 한 거야? 내가 그러면 이 결혼을 왜 시켜?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한 거 맞아.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왜 니들끼리 그런 결정을 해? 우리 결혼이니까 우리가 결정하죠. 그거 네 생각은 맞아? 정은이 얘가 그러고 싶다니까 너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너 아기 좋아했잖아. 아니야. 나도 아기 별로야. 그러면서 엄청 두루뭉술하게 마지못해 딩크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이 뒤집혔죠. 왜냐면 저랑 둘이서 얘기할 땐 남편도 저만큼이나 확고한 딩크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앞에서 남편 태도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딩크를 하겠다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인 겁니다. 자기야,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뭔 일이니? 하시며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한숨을 푹 내쉬시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결혼했으면 애가 있어야지. 그리고 결혼 전에도 니네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래놓고 결혼 후에 말을 바꿔? 이러는 법이 어딨냐? 라며 어머님 편을 드셨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얘기한다고 했기에 믿었고 별 말씀이 없기에 이해하신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여차저차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쌓였던 울분을 남편에게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아직까지 제대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말씀드리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자기가 얘기 안 해서 내가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대답이 미안 자기야. 내가 바쁘고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던 것 같아. 라는데 진짜 혈압 오르더라고요. 결혼해서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인 자녀 계획, 그것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깜빡했다니요. 그것도 어머님이 진작에 그렇게 노발대발 하셨는데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집요하고도 무차별적인 임신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애를 낳아야 집안이 화목하고 여자가 대접받는다. 나도 남들처럼 손주 재롱 보는 게 소원이다. 손주 안겨주는 게 이 시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다라며 저를 들들 볶으셨거든요. 심지어는 출산 장려 다큐멘터리나 온갖 육아 예능 프로그램 클립 영상을 시도 때도 없이 제 메신저로 보내시며 저를 세뇌하려고 하셨습니다. 무슨 아기 울음소리나 옹알이 소리 모음 같은 것도 보내셨다니까요. 귀엽지 않니? 이런데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등등.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부모님이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으면 차라리 저희도 결혼은 미루고 좀 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부모님을 설득해보거나 안 되면 각자 갈 길을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탓에 어머님은 애먼 저만 달달 볶고 계신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기에 아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들들 볶으며 아이 가지라고 재촉을 하시니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고 화도 나더라고요.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자꾸 수시로 연락해서 아이 가지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셔. 자기가 어머님께 확실히 좀 얘기해줘. 당신이 아들이잖아. 나도 그만하시라고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자기도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괜히 말했다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라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사실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께 제대로 말씀 안 드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자기가 알아서 요령껏 얘기 좀 하면 안 돼? 나 정말 중간에 끼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힘들어. 피곤해. 그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면서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큰 실망을 했죠. 진짜 내가 알아서 하라 그거지? 그래. 중간에 껴서 진짜 나만 곤란하네. 그래, 좋아. 남의 일인 양 귀찮아하면서 저보고 다 알아서 해결하라기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단호하게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런 전화도 하지 마시고 아이 가지라고 설득하는 말씀도 그만하세요. 저희 절대로 아이 안 가질 겁니다. 이게 저희 부부의 최종 결정이에요. 누구 맘대로 너 기어코 이 남의 집 귀한 데를 끊어놓을 거야? 네가 뭔데?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도 똑같이 동의한 일인데요. 내 보기엔 민태는 아닌데 너 때문에 억지로 아이 안 갖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우리 민태 절대로 결혼 안 시켰지. 나이도 많고 애는 안 가진다고 그러고 고집은 새심줄보다 더하고 너랑 결혼시킨 거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시고 막말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민태 씨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요? 어머니야말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싸가지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그럼 네 지금 행동이 옳은 거니? 우리는 손주 바라는데 네 마음대로 손주는 없다. 기대도 하지 마셔라. 말씀도 하지 마셔라. 그러는 게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니냐고. 당신 아들도 똑같이 그러기로 했다는데 저만 싸가지 없고 나쁜 년을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렸죠.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고 그 일은 당연하게도 남편과 저의 관계에도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 차라리 부모님 말씀 들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 안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할 땐 언제고 바로 말을 바꿔서 아이 가지자고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실망도 하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한 지 고작 6, 7개월 만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냉랭한 침묵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죠. 한때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저희였는데 말이에요. 결혼 1년이 될 무렵에는 저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밖에 없는 결혼 생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저도 그 결정이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담담하게 협의를 했는데 이혼이라는 게 서류 한 장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최소한의 숙려기간 혹은 조정기간이라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혼 조정기간에 저는 하민태라는 인간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법적으로는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조윤미라는 여자였습니다. 저도 미용실 갔을 때 몇 번 마주친 적도 있는 여자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기가 막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사이가 틀어진 후에 그 여자랑 내연의 관계를 시작한 것 같고 저랑 이혼 합의를 하기로 했고 조정기간을 갖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대놓고 다니다가 저한테 딱 들킨 겁니다. 아무리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아직 이혼 조정기간이기에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다른 여자와 놀아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으니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미 마음 떠났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 너도 곧 남남 될 건데 신경 꺼.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면 아직 부부관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연애를 보란듯이 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게다가 제가 뒤늦게 안 것뿐이지 이미 저랑 이혼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여자랑 불륜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와의 이혼이 모두 끝나고 만나던지 뭘 하던지 조정기간인데도 다 끝났다며 이제 숨기지도 않고 연락하고 만나다가 걸린 거였죠. 그 황당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기가 막혔고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어머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저에게 전화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차피 갈라설 건데 왜 이렇게까지 더럽게 일을 만드냐, 독한 년, 돈에 환장했냐 등등 그들의 반응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저랑 이혼 얘기 나오고 나서 만남이 진행됐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흙탕 싸움이라도 하겠다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조윤미라는 여자의 SNS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SNS만큼 확실한 증거 창고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그들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증명할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윤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버젓이 어머님께서 주신 감동의 선물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낯뜨거운 글과 함께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사준 것으로 보이는 반지와 명품 가방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2달 전에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민태, 그리고 자신 이렇게 넷이서 마치 진짜 한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까지 보란듯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그리고 내 사랑 민태 씨와 함께 이런 닭살 돋는 멘트까지 달려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게시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뻔뻔하고 부도덕한 관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죠. 야, 이 지독한 년아. 어차피 이혼 도장 찍기로 한 마당에 우리 민태 앞길을 막으려고 상간소송까지 걸어야겠어? 누구더러 지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 얘기 전부터 바람피웠고 조정기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새를 못 참고 상간녀랑 당당하게 연락하고 다니다가 들킨 건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 여자랑 이미 왕래하고 지내셨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기가 막혀서 너는 그 심보를 그따위로 고약하게 쓰니까 결국 이혼당하는 거다. 알기나 해? 이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에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고, 웃기고 있다. 나는 너같이 재수없고 싸가지 없는 년 말고 천사같이 예쁘고 참한 우리 윤미 새며느리로 들여서 손주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살 거다. 우리 윤미가 얼마나 착하고 어른 공경 잘하고 싹싹한지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지. 얼굴도 예쁘지. 애교도 많지. 진짜 너 같은 뻣뻣한 나무 조각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윤미한테 미안할 지경이다. 우리 민태가 진작에 너 같은 거 말고 윤미랑 만났어야 했는데 너 같은 악독한 거랑 엮여서 이게 다 무슨 고생이야. 너랑 우리 민태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악연이야, 악연. 나는 우리 착한 윤미 며느리로 얻어서 토끼 같은 손주들 줄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거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야말로 그 집안이랑 엮인 게 제 인생 최악의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의 지긋지긋한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저 앞 테이블에서 어머님과 그 파렴치한 상간녀 조윤미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던지 누가 보면 다정한 모녀지간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저와 남편의 조정기간 중이고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했는데도 보란듯이 저렇게 다니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죠. 저는 그냥 그 불쾌한 광경을 못 본 척하고 식사를 계속할까 하다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는데 제 등 뒤로 급하게 조윤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미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 칸 안으로 급히 들어가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윤미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어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말에 꼭 갈게. 우리 아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가 나중에 너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야. 그때까지만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우리 강아지.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상간소송도 했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한 통화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뇨.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고민 끝에 사설탐정사무소에 조윤미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그 시간이 흘러 상간소송은 당연히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조윤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위자료의 출처는 뻔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 대신 그리고 예비 며느리 대신 다 내주셨을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서류상으로도 그들과 완벽한 남남이 된 날 어머님, 아니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 결혼한다고 내가 팔찌 하나 줬었지? 그거 다시 택배로 보내든 돌려보내라. 결혼 전에 전 시모가 자기 팔찌를 하나 줬는데 저도 전 시모도 그동안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으면 되지 전 시모가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이제 이혼녀 됐네? 속 시원하니? 네 성질에 재혼을 할까는 모르겠다만 다음부터는 애 안 가지고 싶으면 꼭 얘기 먼저 해라. 뒤통수 치지 말고. 물론 이제 노산이라 애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힘들겠지만 그 팔찌는 어서 보내. 우리 새며느리 윤미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와, 끝까지 비아냥거리는데 어이없으면서도 동시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혼 안 할 거예요. 이 결혼으로 제대로 되었거든요. 팔찌도 빨리 보낼게요. 어머님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한테 선물하세요. 참, 어머님 그토록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소원 성취하셨던데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요. 미리 축하드려도 될까요? 하민태가 재혼도 하기 전에 손주가 벌써 그렇게나 많이 생기셨다면서요? 전 시모는 당연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더러 지금 뭔 소리 하느냐며 꿈꾸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말하던 그 천사표 새며느리 조윤미 씨요. 그 여자 과거에 이혼을 2번이나 했고 그 사이에 애가 각자 하나씩이던데요. 애들은 2명의 전남편들이 하나씩 맡아 키우고 있다던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 2번의 애 2이라니 대단하네요. 조윤미가 하민태랑 재혼하고 애 데리고 올 계획도 있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시던 손주 공짜로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이나 한꺼번에 생기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비록 애아빠는 하민태가 아니지만요. 이제 평생 소원 푸시고 그 예쁜 며느님이랑 그리고 그 며느님이 데리고 올 손주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한테 돈까지 드리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조윤미라는 여자는 20살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첫 번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이혼했더군요. 아이는 전 남편이 맡아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3년 뒤 2번째 남편을 만나 거기서도 또다시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2번째 아이를 낳은 지 고작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2번째 아이 역시 그쪽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그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조윤미의 통화 내용은 바로 그 여자가 첫 번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나누던 대화였던 거죠.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제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과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윤미의 뒤를 캐본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조은미가 과거에 이혼 전력이 2번이나 게다가 각자 애까지 있다는 사실을 전시모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알면 그렇게 예쁘고 착한 새며느리 소리는 안 했겠죠. 게다가 조윤미가 그 애들을 데리고 올 생각이라는 것까지요. 저는 뒤집어진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던 손주가 공짜로 2이나 한꺼번에 더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어머님 저더러 심보 좋게 쓰라고 하셨죠? 어머님도 심보 좋게 쓰셔서 조윤미가 데리고 올 아들들 친손주처럼 생각하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제 마지막 인사를 정중하게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밝힌 후에 전시모도 당장에 조윤미에게 사실 확인을 했나 봅니다. 조윤미는 그 모든 게 다 맞다고 한 모양이고 전시모는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조윤미는 이미 하민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는 혼전 임신이 특기이자 취미인가 봐요. 애까지 가진 마당에 못 헤어진다고 버틴 모양이고 결국 하민태랑 조윤미는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리고 조윤미의 아이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로 조윤미랑 전시모는 한바탕 하고 전시모는 뒷목 잡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는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친손주를 드디어 보게 되었지만 동시에 과거가 복잡한 며느리와 그 며느리가 과거에 낳았던 2명의 덤 손주들까지 세트로 얻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집이 쑥대밭이 되었다는데 과연 그 집안이 이번에는 이혼이라는 파국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건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요. 저랑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남편 상간녀를 그렇게 예뻐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더니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친 뒤통수의 맛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유부단 그 자체였던 전남편 하민태. 지금 돌이켜보면 하민태는 저처럼 딩크에 대해서 확고한 인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딩크를 원하니 자기도 그러자고 했던 것 같고 어머님이 아이 가지라고 하니 또 그러자고 말을 바꾸는 그런 줏대 없는 인간일 뿐이었던 거죠.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이 그렇게 굴더니 이제는 이혼 전적이 2번이나 있는 와이프의 애들까지 데리고 와 키우게 되고 참 하민태에게 걸맞는 결말이 아닌가 싶네요. 돌이켜보면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말 한마디, 진심 없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또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제 길고도 험난했던 결혼과 이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새댁입니다.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해도 남편만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 이혼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결혼했으니 저랑 꾸린 가정이 가장 1번으로 여겨야 할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단호하게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남편 역시도 어머님께 속상했던 게 많았다고 하지만요.
저희 시부모님은 따로 사시는데요. 아버님은 은퇴 후 귀농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서 사시고요. 어머님은 시골 생활 못한다고 그냥 도시에 남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진작에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더라고요. 말은 어머님이 시골 생활 못한다고 안 따라가신 거라지만 사실 두 분의 사이는 남남이나 다름없었던 거고 귀농을 구실로 따로 사시는 거였죠. 그래서 두 분은 왕래도 거의 없고 연락도 필요할 때 말고는 거의 안 하십니다.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질려서 혼자서 귀농을 하신 아버님을 10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많이 시달리셨는데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이혼까지는 안 한 거고 또 은퇴까지 버티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은퇴하시자마자 자신의 역할을 모두 다 끝낸 것 마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셨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뭘 어쨌기에 아버님이 그렇게 했고 또 제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이해하냐고요. 남편 하는 말이 자신의 엄마처럼 허영심이나 사치가 심한 사람은 별로 못 봤답니다. 어머님은 보여지는 것, 특히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목매여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옷이나 구두, 가방도 명품이어야 하고 차도 비싼 외제차를 끌어야 하고 명품을 살 때는 반드시 로고가 아주 큰 것, 누가 봐도 그 명품이구나 할 정도로 로고가 많이 박힌 것을 선호하셨어요. 게다가 전업주부여서 운전을 많이 하실 일도 없으셨다는데 기어코 우겨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그런 허영심과 과시욕은 자식들에게도 표출됐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늘 공부를 잘해야 한다, 남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한다 라고 강요했고 남편은 커오면서 수많은 학원, 과외 등을 다니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어머님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라가 어머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거였죠. 남편은 그런 것에 너무 질려서 나중에는 학원이며 과외며 보이콧하고 그냥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신우죠. 신우의 이름은 박정아입니다. 신우 역시 어머님의 사치스럽고 허영심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우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는데 그게 공부는 아니었고 예체능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첼로 조금, 발레 조금, 피아노 조금, 미술학원도 좀 다녔다고 하고 승마도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안 해본 예체능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신우가 그 어떤 것에도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도 신우의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시키셨다기보다는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셨다고 해요. 우리 딸 첼로 하잖아. 우리 딸 요새 발레해. 나중에 그쪽으로 대학 전공 나가야지.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저것 했지만 결국 신우는 이렇다 할 것도 없이 일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놀다가 인플루언서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바람이 제대로 들었답니다. 하여튼 어머님의 사치, 허영, 과시욕은 상상 이상이었는데 그걸로 아버님과도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중견기업 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벌이가 괜찮으신 편이었다고 하고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을 믿고 일임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님이 아버님께 따로 저축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이 확인해 보니 저축은커녕 아버님이 준 돈 다 까먹고 빚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일임했는데 저축해둔 돈은 없고 오히려 빚만 좀 남아있다고 하니 아버님도 폭발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은 어머님 경제권을 뺏고 딱 필요한 생활비만 주셨대요.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몹시 틀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생활비밖에 안 주시다 보니 그 돈을 저희 남편에게서 많이 받아내셨다고 하고 야금야금 카드론이나 주변에 빚도 좀 지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돈 문제로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아버님이 은퇴하시자마자 퇴직금 중 일부만 어머님께 드리고 시골로 바로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예 남남처럼 사시는 거라고 했죠. 하여튼 이게 저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어머님과 집안 이야기는 몇 번 들었어요. 남편이 자기랑 결혼할 거면 자기 집 분위기에 대해서도 얼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느라 어머님과 신우를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본 어머님은 그야말로 허영과 탐욕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하는 말이나 눈빛 등도 전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시는지요. 저희 남편에게 서슴지 않고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 줄 알지? 이제 결혼하면 더 효도하고 나한테 잘해라. 그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게다가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돈 잘 벌겠다면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너무 반가워하시고 싱글벙글 하셨어요. 정확히는 제가 며느리감으로가 아니라 돈줄로 보여서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머님과 신우가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보였고 또 제가 아는 남편 성격으로도 중간에서 잘할 것 같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바로 어머님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 예물 같은 건 다 생략하기로 하고 혼수도 서로 상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고 혼수나 예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본인이 고급 물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좋다면서 어머님이 지정한 혼수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 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들까지 은근하게 껴놓으셨더라고요. 너도 우리 정훈이랑 같은 대기업 다니고 월급 많지 않니? 원래 신혼 가전 가구 드릴 때 같이 사면 싸다고 하더라. 하는 김에 우리 것도 좀 같이 해라. 그리고 내가 바쁜 너 대신해서 이렇게 목록도 다 해놨다. 너 이런 시어머니 없다? 얼마나 고맙니?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그 홍수 목록이라는 게 다 너무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기도 하고 또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었습니다. 금액도 가장 좀 보태서 다 합치면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은 될 액수였거든요. 혼수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생략하기로 한 예단까지도 요구하시더라고요. 정은이는 예단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결혼하면서 그냥 올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주변에 며느리한테 이런 거 받았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걸로 골랐다. 이제 한 가족 될 건데 너도 시어머니 되는 나한테 선물한다고 기쁘게 생각하면 서로 얼마나 좋니? 그러시면서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누르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미 가정 가구는 정훈 씨랑 저랑 상의해서 목록을 짜고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것들은 다 너무 고가 제품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나 살 때 좋은 거 사는 거다. 아무거나 사면 오래 못 써. 저희도 비용 맞춰서 좋은 걸로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랑 정훈 씨가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서로 힘으로만 하자고 약속했고 이미 결혼 비용도 다 합친 상태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합친 건 아니잖아. 따로 돈 있잖아. 명색이 너도 대기업 다닌다면서 따로 챙겨놓은 거 없니? 어쨌든 저희가 예단 예물을 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좋게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표정이 뭐 이런 게 다 있냐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맞춰드릴 줄 알았나 본데 저도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는 저희 회사 근처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기에 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정아 말이야. 우리 정훈이 동생. 이제 네 신우. 네, 우리 정아가 그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요새 바쁜 거 알지? 아, 네. 딸이 그런 거 한다고 하니 나도 잘 해보라고 응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그게 뭐 잘 되면 돈을 꽤 잘 번다지? 뭐 사람마다 다르죠. 신우는 SNS 인플루언서를 하겠다며 SNS에 매일같이 명품백과 호텔 애프터눈 티, 호캉스 사진 같은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도배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번 것도 아니고 어머님 카드 받아서 쓰고요. 그 카드 값은 저희 남편이 많이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팔로워도 1000명 정도 되는데 들어보니 그 중에 반은 돈 주고 산 팔로워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엄청 예쁜 것도 아니고 진짜 부자라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거나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돈 쓰고 다니는 것,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남편도 그걸 보면서 철딱선이 없다고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신우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 우리 정훈이랑 결혼하면 어쨌든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 아니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신우가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니네가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 형제가 잘 되면 너네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말인데 정아가 그 인플루언서인가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든다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좀 도와줘. 저번에 혼수랑 예단은 네가 칼같이 거절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했다만 이건 다른 문제잖니? 너 이런 것까지 거절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결혼도 전에 시어머니랑 섭섭해서 좋을 거 있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그 인플루언서 놀이에 제가 돈을 내라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투자는 무슨 투자인가요?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은 비싼 음식, 비싼 호텔, 비싼 옷 등에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허영심 가득한 사진이나 올리고 놀러 다니는데 그걸 제 돈으로 도와주라고요? 신우 놀고 먹는데 제 돈을 내라 그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결혼 준비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뭐 엄청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조금씩만 도와주는 정도만 주면 되잖아. 뭐 신우 용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가씨가 학생도 아니고 제가 용돈을 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정없다. 네? 결국 형제 아니야. 우리 정화가 잘 되고 지 밥벌이는 해야 너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각박하게 따지니?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확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저한테 뭐 맡겨놓으셨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좀 이기적인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이런 언행을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결혼 안 해도 그만인데 결혼도 전에 돈을 요구하질 않나, 함부로 비난을 하시질 않나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깨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할 생각 없다고요. 제 말에 남편 뒤집어졌죠. 그리고 어머님한테 난리쳤습니다. 왜 저한테 뒤에서 몰래 돈 요구하느냐고요.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 어쩐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뒤집어 엎은 것 같고 어머님도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래도 파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붙잡던지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중간 역할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나서 다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 일의 여파로 어머님과 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죠. 어머님에게 저는 할 말 다 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였을 테니까요. 어쨌든 결혼을 했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잘라내고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참 애먼 곳에서 터지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우 암소 갈비집을 오픈하셨어요. 원래 지인분이 하던 곳인데 저희 부모님이 퇴직금 털어서 인수를 받으신 거죠. 오랫동안 비법도 배우고 일도 배우시면서 준비하셨던 거고 드디어 인수를 하신 거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맛있고 임신 좋고 밑반찬도 다 맛있다며 입소문이 나서 금세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도 한번 저희 부모님의 가게에 갔었습니다. 어머님에게도 신우에게도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했죠. 어머님은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며 엄청 잘 드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매출도 올려드릴 겸 시어머니께 식사 대접도 할 겸 기분 좋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됐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왜 그래 엄마. 내가 일부러 돈 내려고 모시고 온 거야. 아우 됐어. 그냥 가.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사부인, 식사는 어떠셨어요? 나름 뭐 나쁘지는 않네요. 내가 입이 워낙 고급이라서 아무 고기나 못 먹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맛있다고 엄청 잘 드셔놓고 또 저렇게 말하시는 게 살짝 얄밉긴 했지만 어쨌든 잘 드셨다니 저도 기분 좋았죠. 그런데 돈이 꽤 나왔는데도 저희 엄마가 그냥 긋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장모님,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라도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됐네.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야. 그냥 가라니까. 나 바빠서 여기서 신랑이 못해. 어머님 모시고 어서들 가. 그럼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엄마는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기야, 내가 나중에 어머님 계좌로 돈 보낼게. 그런데 그걸 들은 어머님이 저희 남편 등짝을 착 때리시는 겁니다. 장모님이 됐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못 들었니?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냐고 하시잖아.
엄마, 그건 아니죠. 저희가 팔아드릴 겸 온 건데. 어쨌든 당사자가 됐다잖아. 니네 돈 많아? 그러면 그 돈 나한테 줘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살짝 나중에 장모님 계좌번호 알려줘 라고 했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정말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차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매출을 올려주니 많이 하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만 들으면 저희 부모님 매출 올려주시려고 한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드시고 계산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꽤 나왔는데 계산을 안 하시면서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나중에 계좌로 보내실 건가 했다는데 돈은 전혀 안 들어왔답니다. 엄마 아빠도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부인이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했고 저한테도 따로 얘기하려고는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뒤로 또 오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약 없이 그냥 친구들 데리고 오셨고 또 잔뜩 드셨다네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2플러스 등급 한우 암소갈비 스페셜 세트와 최고급 와인에 온갖 사이드 메뉴에 후식까지 아주 푸짐하고 거하게 잘 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지갑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이를 어쩌죠? 사돈 걱정 마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 정훈이 시켜서 한꺼번에 보낼 테니까. 알았죠? 그러고는 그냥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2번이나 소위 먹튀를 하셨다 보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도 손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걸 저한테 알릴까 말까 하시다가 또 오실 것 같아서 결국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졌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 친구분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드시고 돈도 안 내고 가셨다면서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따지자 어머님은 제 말투를 꼬투리 잡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네 친구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따위로 목소리를 높여? 너 정훈이가 네 편 들어준다고 무서운 게 없니? 어머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부모님 가게 와서 식사하시고 계산도 안 하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내신다고 해놓고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깜빡했다. 어쩔래? 아니 사돈도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니.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참 야박하게들 구시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뭐? 사기? 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그리고 내가 언제 안 낸다고 했어? 나중에 우리 정훈이 시켜서 갚는다고 몇 번을 말했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하다 그런 짓까지 하니까 남편도 충격이 꽤나 큰 모양이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앞으로도 또 찾아가시면 어떡해? 당신한테 받으라는데 솔직히 당신한테 받는 거 결국 우리가 내는 거잖아. 그런데 남편은 뭔가 생각이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야, 장모님 장인어른께 정말 죄송하고 자기한테도 미안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따로 연락드려서 사과드릴게. 그리고 돈도 무조건 돌려드릴게. 우리 돈으로 결국 드리는 거잖아. 엄마 아빠도 안 받으실 거야.
아니야. 엄마가 드셨는데 우리 돈으로 왜 드려? 엄마 돈으로 내가 드리게 할게. 어떡해? 어머님이 돈을 주려고 하실까?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걱정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 해결 방안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어머님이 드신 비용은 다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잔뜩 흥분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내 가방 팔았니? 예, 어디다가? 중고명품 매장이요. 160 주던데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거기 어디야? 어디에 팔았냐고? 이미 팔았고 그 돈으로 장모님한테 제대로 계산했어요. 누구 맘대로 그걸 팔아? 그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통하지만 어머님이 뒤로 넘어가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네, 남편은 어머님이 아끼시는 비싼 명품 가방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머님의 가방 중에서도 꽤 고가의 가방이었고 어머님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가방이거든요. 좀 오래되고 사용감이 많아서 많이는 못 받았나 본데 제가 알기에도 꽤 비싼 가방입니다. 남편은 그걸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 다시 들고 오라고 생 난리를 쳤고 남편은 꿋꿋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장모님한테 그러셨죠. 돈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산할 거 아니면 절대 장모님 가게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그러시면 저 다른 것도 팔아버립니다. 야, 네가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아들 아니었으면 엄마 신고했어요, 먹튀로. 뭐가 어째? 이게 완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내 가방.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해결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먼저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정훈이를 뭐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정훈이가 이런 짓을 해? 당장 내 가방 내놔. 새 걸로 사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정훈 씨 행동이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이 드신 식사값 해결한 거잖아요. 뭐가 어째? 우리 정훈이가 안 그랬는데 너 만나고 싹수가 노래졌다. 그러면서 막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마침 집에 왔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남편 눈이 또 뒤집어졌죠.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그 가방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그러는 엄마는요. 사돈집 가서 팔아주지는 못할 망정 먹튀나 하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을 어떻게 봐요? 아이고, 참 대단한 사이 나셨네. 너 쟤랑 결혼하더니 너무 변했다. 아니요, 저 변한 거 아니고요. 전부터 엄마 행동 진짜 질렸습니다. 저 솔직히 더 이상 엄마의 그 뻔뻔하고 몰상식한 행동들 참아드릴 수가 없어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엄마랑 인연 끊을 각오까지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일뿐만이 아니고요. 저 평생 엄마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남들 눈이 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자식들 들들 볶아대고 결혼 전부터 이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해서 결혼 깨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장모님 가게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고 계산도 안 하세요. 저 진짜 더 이상은 엄마 행동 못 참겠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랑 인연 끊을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남편의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에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여태까지는 답답해도 그래도 엄마라고 좋게 좋게 돈도 갚아주고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도 한계였던 거죠.
어머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돌아가셨고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의 발길은 한동안 뜸해졌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한 번은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만 원망하시는 건지 저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게 저한테 무슨 손해라도 되나요?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했고 그 후로는 남편만 어머님을 찾아뵙고 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거나 사람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바뀌겠나요? 다만 남편은 어머님께 더 이상 카드빚 같은 건 못 도와드린다고 했고 딱 필요한 생활비만 조금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갖고 있는 물건 팔아서 쓰시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더러 지네 아빠랑 똑같은 짓 한다고 거품 무셨지만 어쩌겠나요? 돈이 아쉬운 건 어머님인데요. 어쨌든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니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 했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었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도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갑니다. 저는 별로 아쉬울 것도 힘들 것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저의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저는 큰 위로와 함께 작지만 확실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많이 꺾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시댁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면서 제 남편과 저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